500인의 시민 참여단 여러분이 지금부터 직접 참여하시는 순서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 궁금증을 던지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이제 연이어서 받고 나서 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답변자에게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먼저 이곳 서울 스튜디오에 모이신 249분의 시민 참여단 여러분, 대표자 한 분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가장 먼저 손 드신, 네, 예, 일어나 주시죠. 예. 마이크 가져다 주시고요. 먼저 자기소개, 마이크 받으시면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명시에서 온 26살 이정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로 가느냐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정치적 문화나 혹은 역사적 전통이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중의원을 96년도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고 대만의 경우에는 2008년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에 전환했습니다. 몽골의 경우는 체제 전환 이후 현재까지 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2공화국 당시에 참의원에 한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지금 유신헌법 이후로 중선거구제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미 2번이나 했고 동아시아도 소선거구제 한다라면 우리가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하면 가야 되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자, 동아시아에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나라 거의 없다. 가능하겠냐? 이거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하상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 선거제도 개혁, 특히 이제 그 선거구 크기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발제와 토의에서 확인하신 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선거제도를 택하자.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별적으로 다른 선거제도를 택하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맥락상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 제도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다가 지금 다시 뭐 중대선거구 제도를 지역구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발제에서 들은 대로 그리고 토의에서 들은 대로 88년서부터 소선거구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구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 특히 특정 지역에서 독식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앞으로도 소선거구제를 계속 활용을 하면은 그런 식의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해서 이 상황을 좀 풀어보자. 그러면 그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소선거구 제도를 과거에 중대선거구 사용했을 때야 이제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악용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사용을 하면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활용을 하면은 그 중대선거구 제도 때문에 생기는 다른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상황을 바꾸면서 다른 부작용을 참냐 아니면 지금 상황을 유지를 하느냐 이 사이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지역에 모여 계신 시민 참여단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전, 대구 두 지역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먼저 대전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강원에서 오신 60명의 시민 참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제된 의제들 가운데 과연 시민 참여단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을 직접 들어볼 텐데요. 사전에 미리 좀 열띤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질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에 계신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조 대전에서 온 강미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위성정당 출연을 막기 위해서 준연 동형 비례 대표제 대신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대구에 계신 시민 참여단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대구 나와주시죠. 네,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48명의 시민 참여단도 각 의제들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지금 39조의 김미경님께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온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을 다 만족시키는 선거제도가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 의견보다 이제 질문을 해야 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약간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의견들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비례성 취지를 살리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제 그 비례성은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취지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취지까지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떤 답변해 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서울 나와주시죠. 네. 시민 참여단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들께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전의 질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 출연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비례대표제가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정석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나오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석을 연동해서 우리가 분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의 창당 자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당들이 계속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저희가 돌아가야지만 위성정당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 네. 자세한 거는 아마 다음 주에 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례대표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 토요일 2부 또 3부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헌법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례대표의 어떤 존재 이유, 또 비례성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병근 교수님. 비례성의 원칙은 뭐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어떤 논리적인 저는 뭐 쟁점이 전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비례성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와 부산에서는 어떤 궁금증이 올라올지 광주 나와주시죠. 네, 광주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도 광주, 전라, 제주에서 모인 50명의 시민 참여단이 이렇게 6개 조로 나눠서요.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에서 온 서기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질문 하실 건가요? 예, 앞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만약 도입된다면은 그동안 지역별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그 책임 소재 기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중대선거구 시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 듣기 전에요. 부산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79명의 시민 참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선거구 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좋을지 의제들을 들으면서 부산에도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민 참여단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청년 한 분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장윤정입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양당제가 이제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해결이 될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예. 제가 스페인에서 살다 왔는데 제가 살던 스페인도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랜 기간 동안 두 당이 사실상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고 예. 또 소수 정당 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처럼 양당제화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중대선거제가 도입된다면 이게 실제로 양당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 해외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야, 역시 해외 사례까지 들으시면서 부산에도 이렇게 정치 전문가가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과연 중대 선거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폐해가 없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서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나와주세요. 네, 저 시민참여단 여러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스튜디오가 술렁거렸거든요. 교수님들이 엄청 지금 당황하고 계세요. 예, 아일랜드 그리고 방금 부산에서 질문 주셨던 분이 직접 거주하셨던 스페인의 경우는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했음에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정치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 중대 선거구제 도입해봤자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강우찬 교수님. 네, 말씀하셨듯이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현재 이 중대선거구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저희가 선거구 크기를 늘려서 뽑는 의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우선적으로 표를 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중대선거구 자체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은 이 지역구의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2석에서 4석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얼마나 클 때까지 중대선거구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석, 7석까지 늘리게 된다면 이렇게 선거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정당 후보들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대선거구제의 효과가 양당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중대선거구제 만들어지고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살짝 또 가져봅니다. 앞서 광주에서는 이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에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요. 장승진 교수님. 사실 이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의 선거구에서 이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막 이게 배출이 된다면은 그 지역구,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지역구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혹은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불분명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거제도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뭐 사표 방지라든지, 뭐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장점이고, 방금 그 질문하신 분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이런 책임성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어떤 장점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장점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울을 달아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 없다. 하상원 교수님 아까 발제하실 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다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주신 500인의 시민 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주신 우리 전문가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국론이 분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는 몸싸움으로 벌어지고 그러면은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과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회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법이 도입됐어요. 그게 공론화였죠. 미리 공부할 시간을 주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론화거든요. 공론화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공적 영역이라는 광장으로 모두 모이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풀어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의 품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일종의 그 스포츠 경기라고 했을 때 그 경기의 룰을 선수들, 즉 국회의원들에게 정하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유권자들이 뭔가 양질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KBS 500인 회의라는 게 굉장히 큰 한국 정치사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정치 엘리트들 또는 국회의원들만 논의하던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게 이제 아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사례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어떤 결과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여기에 토론에 임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떤 시대적인 소명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거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학습과 과정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이제 90분간의 생방송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공론화 생방송. 이게 세계 최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뿌듯함이 더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참여단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지 소감을 살짝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민 참여단 최고령 참여자 그리고 최연소 참여자 두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최고령 한석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기 계시네요. 예, 먼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현입니다. 나이는 91세. 91살. 예, 91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공청회의 그 여러 연사들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좀 초점을 좀 흐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키포인트는 실속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럼 정치를 그동안에 기존의 정치를 우리는 전부 이제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혹은 추상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관심사항은 실속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국가의 예산을 모섬들이 다 나눠 쓰고 저희들끼리 국민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의회 구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우리 그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만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 제도를 우리는 다 긍정하고 수긍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이런 토론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 선생님,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문제의식을 주셨고요. 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의식까지 받아서 저희가 2부, 3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최연소 시민참여단 어디 계십니까? 먼저 잠시 일어나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인 서울에서 온 신효은입니다. 네. 네, 올해로부터 제가 유권자가 됐잖아요. 와.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학업에 조금 치중해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정치의 전문가분들이신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치에 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유권자가 되셨다니까 그러면 신효은님이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선거를 처음으로 이제 1년도 안 남은 선거를 기다리는 마음?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예. 저도 그 후보님 제 뜻에 맞는 후보의 정당한 한 표를 성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18세 시민참여단 최연소 신효은 님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일부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500인의 시민참여단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방송국에 계속 남아서 수기, 학습 과정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질의응답이 오후 3시 40분부터 5시까지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의 공식 유튜브 그리고 더 라이브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어떻게 이 수기 공론화 과정 진행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은 오늘 이후 일주일간 더 학습하고 생각하는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3일 바로 이곳에 다시 모여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생각도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